어찌 애미 닮아서 멍청하긴. 명절 내내 땀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며 시어머니가 뱉은 말입니다. 정작 교수 동서는 해외여행지에서 찍은 휴양지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며 웃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날 밤 저는 독을 품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그녀들의 삶을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한 며느리의 반격. 그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하나하나 짓밟아준 제 통쾌한 복수극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지난 겨울 저희 시댁 때문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0년 가까이 그 집에서 큰 소리치며 살던 시어머니가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손을 붙잡던 그 순간을요. 평생 저를 발끝으로도 안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제발 이 집만은 살려다오. 기가 막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저 자신이었어요.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올해 45살, 이 집안의 맏며느리 현주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8년째예요. 남편은 이 집 큰아들이고 저보다 3살 위입니다. 아침이면 밥 차려 남편 출근시키고 고등학교 2학년 딸 지우 도시락 싸고 틈틈이 시댁 대소사 챙기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남들 눈엔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살림꾼으로 보였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순하게 살면 되는 줄만 알았고요. 저희 친정이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친정 어머니가 억척스럽게 저 하나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그냥 져주고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거니 했어요. 시집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내내하고 고개를 숙였죠. 그게 착한 며느리인 줄만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집에는 저 말고 며느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작은 동서 세나예요. 저보다 5살 아래인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시어머니는 이 동서를 어찌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명절이 다가오면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우리 작은 며느리가 교수야, 교수. 아무나 되는 자리인 줄 알아. 며느리가 잘 된 게 왜 자랑이 아니겠어요. 저도 처음엔 같이 기뻐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들은 명절이면 며느리 둘이 나란히 앉아 전이라도 같이 부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안 그랬습니다. 명절만 됐다 하면 시어머니가 동서 부부한테 비행기표를 끊어주셨거든요. 이번 설에는 발리, 지난 추석에는 유럽. 명절마다 동서 부부는 짐을 싸서 공항으로 떠났고 차례상은 언제나 저 혼자 차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올리고 그 많은 그릇을 혼자 나르고 닦았어요.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손끝이 퉁퉁 붓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맏며느리니까 이게 다 내 몫이려니 하고 참았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그랬어요. 저 혼자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화면 속 동서는 야자수가 흔들리는 리조트 수영장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너무 좋아요. 형님도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형님 명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고생 많으시죠. 이 한마디에 저는 손에 쥔 젓가락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이 어찌나 좋으셨는지 얼굴에 화색이 도셨어요. 오냐 오냐,
너희는 푹 쉬다 오너라. 집안일은 걱정 하나 말고. 집안일은 걱정 말라니요. 그 집안일이라는 게 결국 저 혼자 뒤집어 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프라이팬 앞으로 돌아섰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날도 저는 그저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좀 나았을 텐데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다 지켜본 남편은 슬그머니 눈을 피하더니 텔레비전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작은 소리로 한마디 건넸어요. 여보, 당신은 지금 저기 안 보여요? 남편은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성격 뻔히 알잖아. 그냥 좀 넘어가. 명절 하루면 끝날 일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명절 하루라고요. 그 하루가 1년에 몇 번이고 그게 18년이면 대체 몇 번이나 되는지 남편은 한 번도 세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더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프다는 걸 알았기에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이럴 때 제 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고 왜 화가 안 났겠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지우가 있었습니다. 괜히 제가 나섰다가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그 불똥이 어린 딸한테까지 튈까봐 겁이 났어요. 엄마가 시댁에서 구박받는 모습을 딸이 보고 자라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속은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어요. 그게 그때의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늘 저희 친정을 두고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집이 대체 뭐 볼 게 있다고. 사돈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친정어머니까지 싸잡아 흉보는 건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나를 욕하는 건 어떻게든 참아도 우리 부모님 흉보는 건 도저히 못 참는 거요. 그날 밤 온 식구가 잠든 뒤에 저는 차례상에 올릴 향과 초를 챙기려고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은 시아버지가 통장이며 서류 같은 걸 넣어두시는 방이었죠. 서랍을 열려는데 책상 위에 우편물 몇 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빨간 글씨가 큼직하게 찍힌 은행 봉투였는데 겉면에 독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미처 다 읽기도 전에 큼직한 숫자가 몇 개 찍혀 있었는데 동그라미가 유난히도 많았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그 봉투로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어느새 뒤에 와 계셨는지 시아버지가 황급히 그 봉투들을 두 팔로 쓸어 담으셨습니다. 그건 건드리지 마라. 별거 아니다. 그냥 광고 우편 같은 거야. 평소 말수가 없고 점잖으시던 시아버지가 그날따라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어요.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서류를 쓸어 담는 손까지 가늘게 떨리는 게 다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명절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향과 초만 챙겨 방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빨간 봉투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광고 우편이라고 하기엔 시아버지 얼굴이 너무 질려 있었거든요. 늘 큰 소리치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허허 웃어넘기시던 분이 봉투 하나에 그렇게 사색이 되시다니요. 게다가 그 독촉이라는 글자와 동그라미가 유난히도 많던 그 숫자가 도무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봉투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안에 든 종이 몇 장이 훗날 이혼 집안을 통째로 뒤집어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의 저는
그저 기름내 나는 손을 씻으며 얼른 이 지긋지긋한 명절이 끝나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어두운 부엌 창밖으로 달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딱 하나만 되뇌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 봉투가 무엇인지,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언젠가 반드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야 말겠다고요. 그동안 저는 그저 참기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조용한 밤이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난 추석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런데 사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큰 소리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이 예의 바른 그 교수 동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분이었지만 동서는 웃으면서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설에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동서 부부는 연휴 내내 스위스로 여행을 떠났고 차례 준비는 또 저 혼자 몫이었어요. 설 전날 밤 저는 시댁 부엌에 혼자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배도록 부치고 또 부쳤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 휴대폰으로 동서한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얼른 화면을 저한테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 속 동서는 따뜻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여기 스위스 너무 예뻐요. 형님도 잘 계시죠? 아, 형님. 명절 준비 혼자 하시느라 힘드시겠다. 그런데 형님은 이런 데는 평생 와보실 일이 없으시겠네요. 제가 괜히 말씀드렸나 봐요. 미안해요, 형님. 저는 그 말에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말에 오히려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거든요. 힘드시겠다. 이런 데는 평생 와보실 일 없으시겠네요. 미안해요. 얼핏 들으면 저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말 같지만 결국은 너는 나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콕 집어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얼마나 얄미운지 아세요? 대놓고 욕을 하면 화라도 낼 텐데 이건 화를 내면 오히려 제가 속 좁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이 어찌나 좋으셨는지 얼굴이 한박꽃처럼 활짝 피셨습니다. 오냐, 우리 새나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야 명절 기분이 나는구나. 얼른 사진이나 더 올려봐라.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게. 사실 저는 처음부터 동서를 미워했던 게 아니에요. 세나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 저는 손아래 동서라고 얼마나 살뜰히 챙겼는지 모릅니다. 김치도 담가다 주고 반찬도 해다 나르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세나는 저를 은근히 아래로 내려다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며칠을 정성 들여 밑반찬을 만들어서 동서네 집에 싸갔거든요. 좋은 마음으로요. 그런데 동서가 그 반찬통을 힐끗 보더니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정성은 감사한데요. 저희는 이런 손으로 조물조물한 음식은 잘 안 먹어요. 위생도 그렇고 저나 저희 남편이나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요. 요즘은 다 관리된 데서 나온 걸 먹거든요. 형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배운 사람들은 먹는 것도 좀 달라요. 그래도 마음만은 감사히 받을게요. 저는 그 반찬통을 도로 싸들고 나오는데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손으로 조물조물한 음식이라니요. 배운 사람들은 먹는 것도 다르다니요. 제 정성을 그렇게 위생 운운하며 밀어내는데 저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갖다 바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동서 앞에만 서면 늘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람으로도 안 보는구나. 배운 게 없으면 정성조차 무시당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가 다 되도록 부엌을 지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3가지나 묻히고 탕국을 안 치고 산적을 깨웠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앉아 쉴 새가 없었습니다. 그 넓은 집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편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셨고 남편은 코를 골며 잤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이 집 저 집 전화를 돌리며 자랑을 이어가셨습니다. 벽 너머로 그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아이고 사부인, 우리 작은 며느리가 지금 스위스에 가 있잖우. 교수라서 방학이면 이렇게 외국을 다녀요. 큰 며느리요. 걔야 뭐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애지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애. 저는 그 말을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다 들으면서도 전 부치던 손을 차마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실 거예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정작 그 가족한테 사람 대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본 분이요. 그날 밤 저는 제가 이 집에서 도대체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인가요? 아니면 그저 명절마다 부려먹는 일꾼인가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얼른 소매로 훔쳤어요.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을 남편은 소파에 등을 돌리고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침개를 뒤집다 말고 조용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물 한 잔만 떠다 줄래요? 손에 기름이 잔뜩 묻어서 그래.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부르자 그제야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부엌에 물 있잖아. 당신이 알아서 떠먹어. 나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물 한 잔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언제나 혼자였다는 게 그날따라 유난히 사무쳤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늘 어머니 그늘 뒤에 숨어 못 본 척만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앞치마에 손을 닦고 제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평소 명절이면 술 한 잔 거나하게 걸치고 기분 좋게 노래까지 흥얼거리시던 시아버지가 그날 밤엔 통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녁 내내 안방에도 잘 안 들어가시고 마당에 나가 담배만 연신 태우셨어요. 어두운 마당에 우두커니 등을 돌리고 서 계신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어쩐지 무겁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어젯밤 그 빨간 봉투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어요. 광고 우편이라기엔 그날 시아버지 얼굴이 너무 질려 있었거든요. 봉투 하나에 그렇게 사색이 되어 두 팔로 황급히 쓸어 담으시던 그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 계신 시아버지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쭤봤어요.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흠칫 놀라시더니 얼른 담뱃불을 끄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걱정은 무슨. 나이 드니까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래. 너나 얼른 들어가 쉬어라. 밤새 고생이 많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를 바라보는 시아버지 눈빛이 어쩐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마치 뭔가를 들킬까봐 겁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집에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건 아주 큰일일지도 모르겠구나 하고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남의 집 살림에 괜히 끼어들지 말자. 어차피 나한테 말해줄 사람도 없다. 그렇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달랐어요. 저는 그 빨간 봉투 안에 든 게 무엇인지, 이 집에 대체 무슨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참기만 하는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조용히 두 눈을 뜨고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 스위스에서 돌아온 동서가 저희 집에 전화를 걸어오면서 저는 그 그늘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는 진짜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명절이 끝나고 나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스위스에서 돌아온 동서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는데 동서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여행 자랑부터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다 목소리를 착 낮추고 이번엔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형님, 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 달에 아버님 병원 모시고 가는 거랑 시부모님 생활비 말인데요. 형님이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번에 남편 학회다 뭐다 해서 또 나갈 데가 많아서요. 다음 달엔 발리도 다녀와야 하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명품이며 해외여행 다닐 돈은 있으면서 시부모 병원비 낼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잠깐 말이 없자 동서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형님, 이런 건 원래 맏며느리가 하시는 게 맞잖아요. 저희야 뭐 며느리라고 해도 작은 며느리고 형님이 이 집안의 큰어른이신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오히려 형님 체면 세워드리는 거예요. 형님이 시부모님 챙기셔야 나중에 집안에서 대접도 받으시죠.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얄미운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저한테 떠넘기면서 그걸 오히려 저를 위한 배려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맏며느리 돌이니 큰어른이니 체면이니 하면서요. 이렇게 말해놓으면 제가 싫다고 할 수도 없게 되잖아요. 싫다고 하는 순간 저는 도리도 모르는 맏며느리가 되어버리니까요.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 올감에는 말솜씨는 어찌나 좋던지요. 저는 그날도 결국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동서. 그건 내가 챙길 테니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니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날부터 시부모님 병원비며 생활비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됐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군말 없이 챙겼어요. 그게 맏며느리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대면서도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캥겼습니다. 그 빨간 봉투가 시아버지의 그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행 일을 볼 줄 모르신다며 저를 부르셨어요. 공과금이 몇 달째 밀렸는데 인터넷으로 좀 내달라는 거였죠. 저는 시어머니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공과금만 딱 내고 통장을 돌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이 집의 돈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두 눈으로 확인할 기회다 싶었던 거죠. 저는 공과금을 내는 척하면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위로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걸 발견하고 말았어요. 시댁 통장에서 매달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론가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역에는 이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 옆에 붙은 숫자를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던지 한눈에 다 세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돈이 빠져나가는 곳에는 제가 처음 보는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대부라고 되어 있었는데 딱 봐도 멀쩡한 은행은 아니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봤던 그 빨간 봉투와 사색이 되어 있던 시아버지 얼굴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어요. 이 집이 어디 사채 같은 데서
큰 돈을 끌어다 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시어머니께 슬쩍 여쭤봤어요. 어머님, 그런데 이 돈은 매달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액수가 꽤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며 제 손에서 통장을 확 낚아채셨습니다. 넌 그런 거 알 것 없어. 쓸데없이 남의 통장은 왜 들여다봐. 공과금이나 얼른 내고 통장 이리 내놔. 평소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던 분이 왜 그렇게 사색이 되어 당황하셨을까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만 멀쩡했지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다는 거리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감추려 든다는 건 그만큼 큰 비밀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통장을 돌려드리고 시댁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알아내야겠다고요. 예전처럼 그냥 참고 넘어가는 며느리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며칠 뒤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잠깐 들렀는데 마침 동선에 가족이 놀러 와 있었어요. 저희 딸 지우도 그 자리에 있었죠. 시어머니는 동서가 사온 선물을 받아 들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자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저와 지우를 번갈아 보시더니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새나는 애들도 다 영재원에 보내고 얼마나 똑소리 나게 키우는지 몰라. 그에 비하면 우리 큰손주는 지 애미 닮아서 공부머리가 없어. 하기야 지 애미가 배운 게 없으니 애를 어떻게 가르치겠어.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까지는 참았는데 어린 딸까지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시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지우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명절마다 혼자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그리고 저 이번에 반에서 3등 했어요. 우리 엄마 하나도 안 멍청해요. 저는 깜짝 놀라 얼른 지우 손을 붙잡았어요. 이제 겨우 17살짜리 딸이 어른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시어머니 얼굴이 대번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디서 어린 게 어른 말하는데 끼어들어. 저것도 지 애미를 쏙 빼닮아서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저는 얼른 지우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지우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참기만 해? 할머니가 저렇게 함부로 하시는데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참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야, 엄마 이제 안 참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엄마는 절대 멍청하지 않아. 그걸 이 집 사람들한테 곧 보여줄 거야. 지우는 그 말에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늘 참으라고만 하던 엄마가 처음으로 다른 말을 했으니까요. 지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 겪은 일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으며 저를 밟던 동서, 자기 도리를 저한테 떠넘기고도 그걸 배려라 포장하던 그 말솜씨, 매달 시댁 통장에서 새어나가는 큰 돈, 낯선 대부회사 이름, 그리고 봉투 하나에 사색이 되던 시아버지까지요. 이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 이 집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것 같았어요. 마침 얼마 뒤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집을 비우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 정기검진에 시어머니가 따라 나서시는 날이었죠.
저는 그날 시댁 청소를 해드리겠다고 먼저 나섰어요. 사실은 그 빨간 봉투를 두 눈으로 확인할 기회를 노린 거였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두려워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 집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부모님이 집을 비우신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청소도구가 잔뜩 들려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엔 온통 그 빨간 봉투 생각뿐이었어요. 텅 빈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요. 저는 청소기를 한 바퀴 돌리는 척하다가 결국 안방 옆 작은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리더라고요. 남의 집도 아니고 시댁인데 왜 이렇게 도둑질이라도 하는 기분이 드는지요. 그런데 저는 알아야만 했어요. 이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 혼자만 까맣게 모른 채 매달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대며 바보처럼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크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절 때 봤던 그 우편물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맨 위에 빨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최종 독촉이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찍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든 종이를 꺼내 펼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원금만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이 집과 시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을 통째로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이었죠. 게다가 그 옆에는 제가 낯설게 여겼던 그 대부회사 이름 말고도 개인한테 빌린 돈까지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이자만 매달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었고요. 저는 종이를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여기서 겁을 먹고 서류를 도로 덮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습니다. 이 큰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끝을 반드시 내 손으로 밝혀내야겠다고요. 시부모님은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었고 사치를 부리는 분들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은 대체 누구한테 다 갔을까요? 저는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서류 밑에 깔려있던 낡은 통장 하나를 찾아냈어요. 시아버지가 따로 쓰시던 통장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펼쳐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냥 훑어본 게 아니라 큰 돈이 빠져나간 날짜를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제 기억 속 일들과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몇 해 전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날은 시동생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온 집안에 떠들썩하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또 어느 해 큰 돈이 나간 날짜는 동서가 남편 따라 해외대학의 방문 교수인가 뭔가로 나가 있던 그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동서 부부가 명절마다 발리로 유럽으로 스위스로 떠날 때마다 그 통장에서는 어김없이 여행 경비쯤 되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시부모님이 집과 상가를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끌어다 쓴 그 큰 돈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를요. 바로 동서 부부였습니다. 시동생 사업 미천으로 동서의 해외 생활비로 그리고 명절마다 떠나던 그 화려한 여행 경비로요. 정작 시부모님은 빚더미에 짓눌려 이자 갚을 돈이 없어 사채까지 손을 대고 있었는데 그 자식 부부는 그 돈으로 리조트 수영장에 앉아 저한테 형님 고생하시죠 하고 영상통화나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어땠겠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기름내를 뒤집어 쓰고 혼자 상을 차리던 저를 동서는 위생 운운하며 제 정성을 무시했잖아요. 배운 사람은 먹는 것도 다르다며 저를 우습게 봤고요. 그런데 그 화려한 겉모습이 전부 시부모 등골을 빼먹은 돈으로 꾸며진 거였다니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통장 아래쪽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학 이름이 찍힌 봉투였어요. 안에는 기부금 영수증 같은 종이들이 들어 있었는데 액수가 하나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날짜를 맞춰보니 그 큰 기부금들이 그 대학에 들어간 시기가 하필 동서가 그 대학에서 좋은 자리를 얻었다던 바로 그 무렵이더라고요. 저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건 이상했습니다. 시부모가 없는 살림의 빚까지 내서 그 대학에 큰 돈을 갖다 바친 시기와 동서가 그 자리에 앉은 시기가 어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까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받들던 교수라는 그 대단한 명성마저도 어쩌면 시부모가 등골 빼서 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배운 사람은 다르다며 저를 그렇게 깔보던 그 잘난 학벌이 사실은 돈으로 산 가짜였을지도 모른다니요. 바로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돌아보니 딸 지우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 곧장 시댁으로 저를 도우러 온 거였어요. 지우는 제가 손에 든 서류와 통장을 보더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무슨 일 있어? 저는 얼른 서류를 감추려다가 이내 그만뒀어요. 어차피 지우도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딸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큰 빚을 지고 있어.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 전부 작은아빠랑 작은엄마한테 갔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이랑 상가까지 다 잡히고 빌린 돈으로 말이야. 심지어 작은엄마 교수 자리도 이 돈으로 산 걸지도 몰라.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명절마다 저 혼자 고생하는 걸 지켜본 아이라 상황을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지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분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작은엄마는 이 돈으로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교수까지 된 거야?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배운 사람은 다르다느니 하면서 무시하고. 이게 말이 돼? 저는 지우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단히 일렀습니다. 지우야, 이건 엄마랑 너만 아는 비밀이야.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할머니한테도, 아빠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엄마가 다 준비할 때까지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지우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으면서 대신 그 내용을 하나하나 휴대폰으로 찍어 두었어요. 담보 서류며 통장 내역이며 기부금 영수증까지 날짜가 잘 보이도록 여러 번 나눠 찍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사진이 흔들릴까봐 몇 번이나 다시 찍었어요. 이 서류 몇 장이 언젠가 이 집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서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에서 뭔가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이 집의 모든 진실을 제 손안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동서가 저를 두고 주고받은 조롱 섞인 문자들도 하나하나 갈무리에 뒀어요. 부엌대기니 살림이나 하는 애니 배운 게 없어 그렇다느니 하는 그 말들을요. 이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날 저는 이 집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비웃던 이 며느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마지막 열쇠는 뜻밖에도 제 친정어머니가 쥐고 계셨어요. 시댁에서 그 모든 진실을 확인한 다음 날 저는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작은 부동산 사무실을 하나 꾸리고 계셨어요. 제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인 뒤로 어머니는 그 사무실에서 억척스럽게 저 하나를 키우셨죠. 저는 그 낡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그동안 저 혼자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어머니께 다 털어놔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제가 모은 증거들을 어머니 앞에 차근차근 펼쳐 보였어요. 엄마, 이거 좀 봐줘. 시댁이 지금 집이랑 상가를 담보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봐. 여기 이 날짜들 전부 작은 동서 부부가 사업하고 해외 나가고 여행 다니던 때하고 딱 맞아떨어져. 그리고 이거 대학 기부금 영수증인데 동서가 교수된 시기랑 이 기부금 들어간 시기가 똑같아. 아무래도 그 교수 자리도 시부모 돈으로 산 것 같아. 어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는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넘겨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는 어머니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놀라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닌 뭐랄까 아주 묘한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보시던 어머니가 이윽고 안경을 벗으시더니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어라. 저는 영문을 몰라 어머니 얼굴만 멀거니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엄마가 이 작은 부동산 사무실만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 말고 따로 회사가 하나 더 있단다. 부실 채권이라고 남들이 못 받는 빚을 사들여서 정리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야. 규모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일부러 말을 안 했던 거다. 괜히 시댁에서 알면 우리 딸을 돈 보고 데려간 며느리로 볼까봐. 저는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평생 작은 부동산 사무실 하나 꾸리며 억척스럽게 사시는 줄만 알았던 우리 어머니가 그런 큰 회사를 조용히 운영하고 계셨다니요. 시어머니가 늘 별 볼 일 없다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다고 흉보던 우리 친정어머니가요.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폭탄 같은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현주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니? 이 사진 속 채권, 그러니까 내 시댁이 진 이 빚말이다. 이거 얼마 전에 우리 회사가 사들인 채권이야. 대부회사가 못 받고 넘긴 걸 우리가 정리하려고 통째로 넘겨받았거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내 시댁집이랑 상가를 손에 쥐고 있는 채권자가 바로 이 엄마라는 소리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멎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근본이 없다고 깔보던 우리 친정어머니가 사실은
그 시댁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채권자였다니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엄마, 그럼 이거 알고 사신 거야? 시댁 빚인 줄 알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처음엔 몰랐지. 여러 채권을 한꺼번에 넘겨받다 보니 그 중에 이게 섞여 있었던 거야.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주소가 어쩐지 낯이 익더구나. 알고 보니 우리 사위 본가더라. 엄마도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 하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제야 저는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뜬금없이 사돈댁 사업이 잘 되느냐고 물으셨던 그 전화, 시댁 사정을 콕 집어 물으셨던 그 이상한 질문이요. 어머니는 그때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저 저를 배려해서 제가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집이랑 상가를 압류할 수가 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이건 내 싸움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정해라. 조용히 덮을지, 법대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지. 엄마는 그저 내가 정한 대로 뒤에서 받쳐줄 뿐이야. 이번엔 내가 판을 짜는 거야, 알겠니?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대신해 나서 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실어주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늘 누군가 저 대신 나서 주기만을 바랐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설 차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명절마다 혼자 기름내를 뒤집어 쓰던 저, 위생 운운하며 제 정성을 밀어내던 동서, 친척들 앞에서 지 애미 닮아서 멍청하다고 모욕당하던 저를요. 저는 눈을 뜨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했어. 그냥 조용히 압류만 하는 건 싫어. 그 사람들이 특히 그 잘난 교수 동서 부부하고 나를 멍청하다던 시어머니가 자기들이 이 집을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친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똑똑히 알게 해줄 거야. 내 손으로 하나하나 다 밝힐 거야. 어머니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우리 딸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우리 딸 절대 품위 잃지 마라. 이기는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침착한 사람이야.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며칠 뒤가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면 또 온 가족이 시댁 거실에 모이는 날이었죠. 이번엔 동서 부부도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작은 아들 부부가 생신에 얼굴을 안 비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바로 그날을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담보 서류 사진, 시아버지 통장 내역, 대학 기부금 영수증, 그리고 시어머니와 동서가 가족단체 대화방에서 저를 두고 멍청하다느니 부엌대기라느니 조롱했던 문자들까지요. 저는 그것들을 순서대로 봉투 하나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어떤 것부터 꺼내야 사람들이 가장 놀랄지, 어떤 순서로 밝혀야 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을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그려봤어요. 그동안 저는 그저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진실을 전부 손에 쥔 사람이었고
그 진실을 언제 어떻게 꺼낼지 정하는 것도 오직 저였어요. 며칠 뒤면 시어머니 생신입니다. 온 가족이 그 좁은 거실에 모이는 날, 저는 이 봉투 하나를 들고 그 집으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십수년을 참아온 저의 진짜 이야기가 마침내 시작될 참이었어요. 디데이를 정하고 나니 남은 며칠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이틀 앞두고 미리 음식 장만을 좀 해두자며 온 식구가 시댁에 모인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새벽부터 시댁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무치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어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런데 동서 부부는 이번에도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무슨 학회다 뭐다 하면서 생신 당일에나 저녁 늦게 잠깐 얼굴을 비추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텐데 이제는 이상하게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가 시부모 등골을 어떻게 빼먹었는지 다 알고 나니 오히려 속이 서늘하게 가라앉을 뿐이었어요. 이틀만 참으면 된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한창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문득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마당에 나와 담배를 태우고 계셨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집이랑 상가 담보 잡히신 거요. 왜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혼자 끙끙 앓으시다가 큰일 나시면 어쩌시려고요. 시아버지는 담배를 든 손을 멈칫하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러다 힘없이 고개를 떨구시며 겨우 입을 떼셨습니다. 큰애야, 미안하다. 다 이 애비 잘못이다. 자식 잘 되라고 했던 일이 이렇게 온 집안 발목을 잡을 줄은 나도 몰랐구나. 저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참 안쓰러웠어요. 이 어른도 결국은 자식한테 이용만 당한 불쌍한 처지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으로 나오시던 시어머니가 저희 얘기를 듣고는 대번에 눈에 쌍심지를 켜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디서 남의 집 살림을 함부로 들쑤셔. 감히 어른들 일에 며느리 주제에 나서서 참견을 해. 저는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참견이 아니라 저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온 식구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감추기만 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며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집안 걱정은 무슨, 우리 새나가 교수인데 걔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거다. 넌 그런 큰일 알 것도 없고 알아도 해결할 머리도 없는 애야. 그러니까 넌 그냥 부엌에서 하던 일이나 해.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났어요. 정작 이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그 잘난 교수 며느리 부부인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걸 까맣게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지금 여기서 입을 열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리 만든 음식으로 간단히 상을 차려온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큰 집 어른들이며 시고모까지 몇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상 위에는 제가 하루 종일 만든 음식들이 그득하게 올라갔어요. 누가 봐도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을 쓱 둘러보시더니 갈비찜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고는 대뜸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뭐니? 간이 왜 이렇게 짜? 새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간은 평소랑 똑같이 맞췄거든요. 그저 트집을 잡으시려고 작정을 한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친척들이 다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상위에 탁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봐라, 이래서 배운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여야 하는 거야. 이 집에 시집와서 10수년을 살았는데도 갈비찜간 하나를 제대로 못 맞춰. 이게 다 지 애미를 닮아서 그래. 지 애미가 배운 것도 없고 아둔한 사람이니까 딸이라고 별 수 있겠어. 지 애미 닮아서 멍청해서 그런 거지. 순간 거실 안이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갈비찜간 하나를 빌미로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우리 친정어머니까지 싸잡아 멍청하다고 모욕을 하시다니요. 평생 저 하나 잘 키우려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우리 엄마를요. 저는 손에 쥔 국자를 어찌나 꽉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어요. 속에서는 뜨거운 게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전 같으면 서러워서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마음속에서 서늘한 다짐이 하나 더 단단해졌어요. 우리 엄마를 멍청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멍청하다는 우리 엄마가 이 집에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걸 이틀 뒤면 아시게 될 텐데 하고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보다 못한 시고모가 헛기침을 하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형님도 참 큰 며느리가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구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했어요? 원래 사람은 근본이 있어야 하는 법이에요. 저는 이 순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어요. 친정 어머니까지 욕을 먹었는데 사위인 남편이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어땠는지 아세요? 제 눈길을 슬그머니 피하더니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좋은 날인데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분위기 좀 무마해 보려는 힘없는 한마디요. 저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까지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상 끝에 조용히 앉아있던 딸 지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 얼굴이 분에 겨워 새빨개져 있었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엄마 하나도 안 멍청해요. 이 집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잖아요. 지우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우가 흥분한 나머지 우리 둘만의 비밀을 입 밖에 낼까 봐요. 저는 얼른 지우 손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우한테 삿대질을 하며 노발대발하셨어요. 저것 좀 봐라. 어린 게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저것도 지 애미지 외할미를 쏙 빼닮아서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근본이 없는 집안은 다 저 모양이야. 저는 얼른 지우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지우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분해. 할머니가 왜 우리 엄마한테, 우리 외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기만 해? 저는 우는 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이번엔 애써 웃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참는 거 아니야.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거야. 이틀만 있으면 돼. 엄마가 우리 외할머니를, 우리 엄마를 멍청하다고 한 이 집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알겠지. 지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제 말 속에 담긴 어떤 확신을 느꼈는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부엌 창밖으로 어두워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다짐을 했어요. 저는 그날 밤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사람들 앞에서 멍청하다고 모욕한 이 집을, 그리고 시부모 등골을 빼먹고도 뻔뻔하게 웃고 있는 저 교수 동서 부부를 반드시 제 손으로 정리하겠다고요. 그것도 아주 침착하게,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제 남은 건 이틀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든 그 봉투를 가만히 매만지며 다가올 그날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생신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잠든 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시댁에서 찍어온 사진들이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과 상가를 담보로 잡힌 대출 서류,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 시아버지 통장 내역, 대학 이름이 찍힌 기부금 영수증, 가리고 시어머니와 동서가 가족단체 대화방에서 저를 두고 주고받은 조로 섞인 문자들까지요. 저는 그 하나하나를 꺼내놓으며 어떤 순서로 밝혀야 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을지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도 순서가 엉키면 힘을 잃어버려요. 상대가 발뺌할 틈을 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신중하게 순서를 짰습니다. 가장 먼저 꺼낼 건 조롱 문자였어요. 이건 시어머니와 동서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친척들 눈앞에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죠. 그 다음엔 통장과 담보 서류, 이 집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밝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 기부금 영수증, 그렇게 떠받들어지던 교수라는 명성이 사실은 시부모 등골로 산 것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꺼낼 건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그건 바로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보내주기로 한 압류를 예고하는 통지서였죠. 저는 그 순서를 몇 번이나 되뇌며 봉투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손이 떨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아주 차분했어요. 그동안 저는 늘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봉투 하나를 손에 쥐고 있으니 처음으로 제가 이 집의 운명을 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참기만 할 때랑 뭔가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을 때랑은 마음가짐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봉투를 다 챙기고 나서 저는 조용히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상의하려고요. 저는 방문을 닫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 준비됐어. 내일 아침에 그 통지서만 보내주면 돼. 나 이제 하나도 안 떨려. 그동안 나를,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직접 다 밝힐 거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우리 딸. 엄마는 뒤에서 다 받쳐줄 테니까 걱정 말고. 대신 명심해라. 내일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소리 지르거나 흥분하면 안 된다. 침착하게 증거로만 말하는 거야. 진짜 이기는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라. 응, 엄마. 나 꼭 그렇게 할게. 우리 엄마 딸답게 품위 잃지 않고 할게. 저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통화를 남편이 문 밖에서 다 듣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방문을 열고 나오니 남편이 어두운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을 시간인데 말이죠. 남편은 저를 보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였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켰나 싶어서요.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겨우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주야, 너 장모님이랑 무슨 얘기한 거야? 내일 뭘 밝힌다는 거야?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지? 나한테 말 안 해준 거.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 사람한테 다 말해도 될까? 어차피 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막아설 사람 아닌가 하고요. 그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내일 보면 알아요. 나 이제 그만 잘게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리 돌아눕고 저리 돌아눕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요. 저는 그런 남편을 등지고 누워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과연 마지막 순간에 누구 편에 설까요? 10수년을 어머니 그늘 뒤에만 숨어 살던 이 사람이 과연 저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도 여느 때처럼 어머니 뒤에 숨어 못 본 척 할까요? 저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와서 남편이 어느 편에 서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도움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번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해낼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시댁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미역국을 끓일 재료를 챙기고 생신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맏며느리였죠. 그런데 제 가방 안에는 10수년을 참아온 저의 모든 것이 담긴 그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친정어머니한테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압류를 예고하는 통지서가 잘 준비됐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크게 한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데 문득 지난 10수년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기름내를 뒤집어 쓰고 혼자 상을 차리던 저, 위생 운운하는 동서 앞에서 반찬통을 도로 싸들고 나오던 저, 친척들 앞에서 애미 닮아서 멍청하다는 말을 듣고도 고개만 숙이던 저를요. 그런데 거울 속에 서 있는 지금의 저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딸 지우의 방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속으로 약속했어요. 지우야, 오늘 엄마가 보여줄게. 부당한 일 앞에서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착한 게 아니라는 걸. 필요할 땐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서야 한다는 걸. 엄마가 오늘 그걸 내 앞에서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봉투가 든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10수년을 참아온 저의 겨울이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뗐어요. 그 좁은 거실에서 온 가족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마침내 이 집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시댁 부엌에 서서 미역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은 맏며느리였죠. 그런데 제 가방 안에는 10수년을 참아온 저의 모든 것이 담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을 차리는 내내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좁은 거실에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저, 그리고 딸 지우까지요. 시고모 내외도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동서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동서는 이번에도 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인지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든 채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명품 화장품 세트를 안기며 어찌나 생글생글 웃던지요.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희가 이번에 태국 다녀오면서 어머님 드리려고 특별히 샀어요. 형님도 잘 계셨죠? 어머, 형님은 오늘도 부엌에 계셨나 봐요. 손에서 냄새가 좀 나네요. 마지막까지 저를 향한 그 은근한 무시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얼굴이 화끈거렸을 텐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준 선물을 받아들고 또 저를 힐끗 보시더니 친척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를 치셨어요. 역시 우리 세나밖에 없어. 큰 며느리는 10수년을 살아도 부엌대기 신세인데 세나는 이렇게 늘 귀티가 나잖아. 이게 다 배운 집안 자식이라 다른 거야. 거실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상 한가운데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오늘 생신이신데 제가 드릴 선물이 하나 있어요. 명품은 아니지만 이 집안에 꼭 필요한 거라서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그게 뭔데? 또 무슨 청승을 떨려고. 저는 대답 대신 봉투에서 첫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 화면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거기엔 시어머니와 동서가 저를 두고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었어요. 우리 큰며느리는 그저 부엌대기지. 배운 게 있나? 맞아요. 어머님, 형님은 손으로 조물조물한 거나 하실 분이에요. 배운 사람이랑은 급이 다르죠. 호호. 그 문자를 읽자 거실안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시고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동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너 그걸 어떻게 남의 대화방을 함부로 훔쳐봐. 제가 있는 가족 대화방이에요, 어머님. 두 분이 저 있는 줄도 모르고 나누신 얘기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통장 내역과 담보 서류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상 위에 펼쳐놓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집이랑 아버님 상가가 통째로 담보로 잡혀 있어요. 빚이 원금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이 돈이 빠져나간 날짜를 보세요. 서방님 사업 시작하던 때, 동서가 해외 대학에 나가 있던 때, 그리고 동서 부부가 명절마다 발리로, 유럽으로 여행 가던 바로 그때하고 전부 딱 맞아떨어져요. 아버님이 집이랑 상가까지 잡히고 빌린 그 돈이 전부 서방님하고 동서한테 갔다는 소리예요. 순간 거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셨고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동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행 가방 손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다 보였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저한테 삿대질을 하셨어요. 이 못된 거사. 내가 지금 우리 세나를 모함하는 거니? 감히 어디서 없는 말을 지어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태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어머니 편을 들려나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은 뜻밖에도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현주가 하는 말 다 사실이에요. 저도 어젯밤에 다 알았어요. 그동안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어머니가 무서워서 모른 척했던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집이 이 지경이 되도록 진짜 고생한 사람은 현주예요. 저는 오늘 제 아내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십수년 묵은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왈칵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제 편이 안 될 줄 알았던 남편이 마침내 어머니 그늘 뒤에서 걸어 나와 제 곁에 선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서가 참다 못해 발끈했어요. 여행 가방을 내팽개치듯 내려놓더니 저를 향해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깟 통장 날짜 몇 개 맞아떨어진다고 그게 우리 탓이에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함부로 사람을 몰아세워요. 형님이 뭘 안다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 마지막까지 저를 그렇게 깔보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동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세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대학 이름이 찍힌 기부금 영수증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동서, 배운 사람은 다르다고 늘 그러셨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시부모님이 없는 살림의 빚까지 내서 동서가 몸담은 그 대학에 큰 돈을 기부한 시기가 하필 동서가 그 교수 자리에 앉은 시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동서 그 박사학위 논문도 지금 학교에서 표절 시비가 돌고 있더군요. 동서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잘난 학벌하고 교수 자리가 사실은 시부모님 등골을 빼서 산 거였잖아요. 배운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돈으로 산 사람이 뻔뻔한 거였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동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배운 것 없는 사람이라 몰아세우던 그 서슬 퍼런 기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동서를 쳐다봤어요. 동서는 다리가 풀렸는지 소파에 스르르 주저앉았고 시동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는데 거실 안에 모두가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바로 그날 아침 어머니가 보내준 압류를 예고하는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이랑 상가 며칠 안에 압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이 집 채권자가 지금 누군지 아세요? 이 집이랑 상가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요? 바로 어머님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근본이 없다고 흉보시던 제 친정어머니예요. 우리 엄마가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회사 대표세요. 어머님이 얼굴도 모르면서 멍청하다고 욕하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집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은 그야말로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부엌대기라 비웃고 우리 엄마를 멍청하다 모욕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기만 하셨죠.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있는 사실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동안 이 집이 얼마나 골마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 누구였는지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시댁 현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정갈한 정장 차림의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바로 저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비웃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자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여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분이 맞나 싶을 만큼 넋이 나간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정갈한 정장을 차려입은 어머니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셨어요. 그동안 시댁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다고 비웃던 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상 앞으로 다가와 제가 펼쳐둔 서류들을 한번 쓱 내려다보시고는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시어머니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부인이 정말 그 채권 회사 대표라는 게 그게 정말입니까? 어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동안 사부인께서 저를 두고 배운 것도 없고 멍청한 사람이라 하셨다는 얘기 우리 딸한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그 멍청한 사람이 지금 이댁집이랑 상가 채권을 전부 손에 쥐고 있으니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평생을 큰 소리치며 남을 깔보고 사시던 분이 그날 처음으로 그렇게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걸 밝혀낸 것도 이 자리를 만든 것도 다 저였다는 거리요. 어머니는 그저 제 뒤를 받쳐주러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나란히 서서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 집 채권을 쥐고 계신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알아내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건 저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부엌대기라 비웃던 이 며느리가요. 제가 직접 통장을 뒤지고 날짜를 맞추고 서류를 모았어요. 멍청하다던 제가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차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때 소파에 주저앉아 있던 동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어머니 앞으로 달려와 매달렸어요. 사돈 어르신, 제발 압류만은 안 됩니다. 제가 교수인데 이 일이 학교에 알려지면 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부모님 돈으로 기부했다는 게 밝혀지면 그리고 논문 문제까지 터지면 저 자리에서 쫓겨나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헛웃음이 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라 몰아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그 배운 것을 지키겠다고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동서를 차분히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밝히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부모님이 없는 살림의 빚까지 내서 대학에 큰 돈을 갖다 바쳤고 그 시기에 자네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건 서류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지. 논문 문제도 자네가 저지른 일이고 세상에 공짜로 얻은 자리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 자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야. 며칠 뒤 실제로 시댁과 상가에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빨간 딱지가 대문에 붙던 그날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면을 다시 마주했어요. 평생 그 집에서 큰 소리치며 살던 시어머니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큰애야, 제발 이 집만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지난 일은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제발 한 번만. 기가 막혔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부엌대기라 비웃고 우리 엄마를 멍청하다 모욕하던 분이었으니까요. 사람 밑바닥은 결국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를 발끝으로도 안 보시던 그분이 이제는 벌벌 떨며 제 손에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이 무렵 동서한테도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압류 소문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동서가 몸담고 있던 대학에서 조용히 조사가 시작됐다더라고요. 시부모 돈으로 부풀린 기부금 문제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시비까지 하나둘 드러나면서 그렇게 대단하다던 교수 자리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압류를 해서가 아니었어요. 동서가 시부모 등골을 빼서 산 그 가짜 명성이 결국 제 무게를 못 이기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온 동네에 자랑하던 그 명성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이 집의 모든 게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명절마다 저를 부려먹으며 동서 자랑만 하시던 시어머니는 이제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셨어요. 밥상을 차려도 제가 뭐라 할까 조심하시고 저한테 함부로 말 한마디 못 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받들어지던 교수 동서 부부는 이제 온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신세가 됐고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이 집이 이제는 저와 제 친정 어머니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제가 그 집을 당장 빼앗아 내쫓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이기는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침착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어머님, 그 전에 하실 일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하세요.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요. 얼굴도 모르면서 멍청하다고 근본이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흉보셨잖아요. 그 사과부터 진심으로 하시면 이 집 문제는 저희가 어머님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의논해 볼게요. 사람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손을 잡아주는 게 진짜 배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평생 뻣뻣하던 그분이 제 앞에서 어린애처럼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이상하게도 미움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어요. 조금만 서로를 사람으로 대했더라면 이 집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요. 저는 그날 시댁을 나오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울며 올려다보던 그 달이 그날따라 참 맑고 환했어요. 십수년을 참아온 저의 겨울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끝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이제 저와 제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우리 친정어머니를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평생 뻣뻣하게 남을 깔보고만 사시던 그분이 사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비셨습니다. 사부인, 제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얼굴도 모르면서 함부로 흉을 봤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한테도 사부인한테도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그 사과를 조용히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시댁이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는 일만은 막아주셨습니다. 상가는 결국 처분해서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고 살던 집은 규모를 훨씬 줄여 작은 곳으로 옮기는 선에서 정리가 됐어요. 10억 원이 넘던 빚을 생각하면 그 정도로 마무리된 것도 다 우리 어머니가 매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동네에 자랑하던 그 큰 집을 떠나던 날
시어머니는 이삿짐 사이에 우두커니 앉아 계셨어요. 예전에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시어머니는 그 잔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나지막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애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참 어리석었어. 진짜 이 집을 지켜준 사람은 너였는데 나는 그걸 여태 몰랐구나. 너를 멍청하다 했지만 정작 멍청했던 건 나였어.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십수년의 서름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이제야 들은 거잖아요. 저는 그저 괜찮다고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 동서 부부는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동서는 그 대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시부모 돈으로 부풀린 기부금과 논문 표절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대단하다던 교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명절마다 발리로 유럽으로 떠나던 그 화려한 생활도 끝이 났죠. 시동생이 벌인 사업도 진작에 문을 닫은 터라 두 사람은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를 배운 것 없는 사람이라 비웃던 동서가 이제는 온 친척들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을 무시하고 등골을 빼먹던 그 대가를 결국 스스로 치른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우리 남편이었어요. 그 결정적인 날 처음으로 어머니 그늘에서 걸어 나와 제 편에 섰던 그 사람이요. 남편은 그 뒤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집안일도 먼저 나서서 돕고 시댁일도 저 혼자 떠맡게 두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내가 비겁했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못 본 척 했으니까. 그리고 나 이번에 크게 느꼈어.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더라.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편이야. 정말 미안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랜만에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우리 딸 지우도 그런 아빠와 저를 보며 참 좋아했어요. 엄마가 더는 부당한 일에 참고만 살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걸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지우가 언젠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는 어떠셨냐고요. 그렇게 멍청하다고 근본이 없다고 흉을 잡히던 우리 어머니는 이제 시댁 식구들한테 가장 어려운 어른이 되셨어요. 명절이 되면 시어머니가 먼저 우리 친정어머니 안부를 챙기시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뭉클합니다. 평생 저 하나 키우느라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시는 걸 보니까요. 이번 명절에는 참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저 혼자 새벽부터 기름내를 뒤집어 쓰는 일은 이제 없어요. 남편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나무를 묻히셨습니다. 동서도 이제는 여행 대신 부엌에 서서 저를 도와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그 북적이는 부엌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서로를 사람으로 대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고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십수년을 그저 착한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무조건 져주고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렇게 참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더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참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까지 무조건 참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저를 지키지 못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또 하나를 배웠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 나서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요. 물론 저에게는 든든한 친정 어머니가 계셨지만 결국 이 모든 걸 알아내고 판을 짜고 나선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두 눈을 뜨고 제 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겨울을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구해주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스스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 그런 힘이 있을 거예요. 특히 나 자신이 무시당하는 건 어떻게든 참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내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힘을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억울한 일 없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저처럼 어딘가에서 홀로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너무 오래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줘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요. 지금까지 사연 만남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